자, 여러분 이제는 조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156쪽, 156 펴고, 자, 핵심 노트는 5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국가기틀의 확립 해서 여기 여러 명의 왕들의 이제 조선 초기, 건국되고 나서 초기 왕들에 대한 업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 왕들의 업적을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일단은 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어? 그렇지, 이성계에 의해서. 자, 어디를 수도로 해서? 한양을 수도로 해서 어떤 나라를 세운 거야? 조선이 드디어 건국된 거고, 자, 태조 이성계 다음에 등장하는 왕들이 나와 있죠. 자, 태종 이방원. 자, 무슨 법? 호패법을 실시했다. 인구조사. 오늘날처럼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걸 만든 거지. 호패를 차게 다니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신하들이나 왕족들이 데리고 있었던 사병들, 이 사병들을 혁파했다. 해서 이걸 통해서 왕권 강화를 목적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집현전을 설치해서 여러 학자들을 등용을 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세조 직전법 실시. 세조 같은 경우 여러분 누구야?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서 왕위를 차지했던 사람이지.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직전법을 통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줬다. 이 말은 뭐였지? 원래 같은 경우는 관직에 진출하면은 그 사람의 수조권을 줘서 봉급처럼 받을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관직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도 아니면 죽은 뒤에도 그 가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수주권을 가져갔단 말이야. 이렇다 보니까 어때? 수주권을 돌려받아서 다시 새롭게 등용된 그 신하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계속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을 대대손손 물려주게 되니까 줄 수 있는 수주권이 없어지게 되니까, 세조 때는 직전법을 통해 가지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주권을 줬다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종 때는 자, 경국대전이라는 법전, 이 조선의 통치의 근본이 되는 경국대전 법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해서 태조 이방원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했다. 세종 집현전을 설치했고, 세조는 직전법,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을 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까지 교과서를 통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는 뒤로 넘어가 볼까?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를 보자. 조선의 중앙정치제도에서 교과서는 160쪽, 160쪽을 보자. 중앙정치제도에서 고려에서도 여러 번 봤었지? 그거와 마찬가지야. 조선에서도 여기 등장하는 기구들의 핵심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일단 의정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있었던 그 의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뭔지 정책을 의논한 거였고, 그 밑에 6조에서는 여기서 내려온 일들을 집행하는 2호 예병 형공해가지고 이 6조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여기서 뭐였지? 그렇지, 3사 중요했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3사. 이 세 가지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근데 여기 관련해서 교과서에 그림이랑 설명이 나와 있는 거 보여요? 160조 탐구 3사의 역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누구야? 이들은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며 정치의 잘잘못을 따져 지적하는 일을 한다. 이들은 누구였다? 사관원이었다. 오른쪽을 보자. 자, 이들은 모든 관리를 감찰하며 신하가 법을 어기면 왕에게 상소하여 잘못을 논한다. 관리의 비행을 감시했던 사원부. 이 3사에 속했던 특히 사원부와 사관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관리의 비행을 감시했던, 모든 관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던 기구가 어디였다? 사원부였다. 기억해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조선중앙정치제도에서 는 특히 3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사원부는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는 거야. 자, 밑에 보면은 고려의 여러 가지 이제 을에서 역사서의 편찬이라 그래가지고, 자, 교과서 164쪽, 165쪽 해서 나오게 되는데 문화 파트야. 해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보자. 국조 올해의 자, A와 관련된 국가 행사에 필요한 A와 관련된 그런 의전 행사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한 거고, 3강 행실도는 자, 조선은 무슨 국가였어? 유교윤리 국가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교윤리를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다가 어떻게 백성들 같은 경우 글씨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림을, 그에 해당하는 그림을 이제 예시로 들어줘가지고 백성들이 알기 쉽게 유교윤리를 공부할 수 있게 해줬던 게 삼강행실도고. 자, 고려사 고서사전료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그 전 왕조였던 고려의 역사를 정리해서 책을 펴냈습니다. 해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해서 왜 조선이 건국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고려의 역사를 이제 편찬을 했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조선왕조실록. 중요하지. 자, 각 왕들이 살아계 생전에 어떻게 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옆에 있는 사관들이 기록을 하게 되지. 그리고 왕이 죽게 되면은 그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하나의 책으로 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실록이었어.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뭐 이렇게까지, 뭐 광해군일기, 뭐 연산군일기도 있지만 해서 조선 역대 왕들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00여 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뭐다? 조선 왕조 실록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169쪽에 보면 나와 있어. 169쪽. 자, 169쪽 폈어요. 주제 한 걸음 더 해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보관이라고 나와 있죠. 들어가기에도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은 태조 때부터 세종 때까지 25대 400일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해서 실록이 어떻게 해서 편찬하는지 그리고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꼭 169쪽을 봐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뒤로 넘어가서 자, 훈구와 살인 해가지고 교과서는 170쪽 살인이 정치세로 성장하다 보자면 자, 조선 초기의 지배계층은 훈구였지 훈구파였단 말이야. 자, 이 훈구파가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자, 살인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낙향갔던 선비들이었는데 이 선비들이 꾸준히 중앙무대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 살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훈구를 몰아내고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화의 발생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먼저 21보다 22를 먼저 보자. 해서 교과서는 171쪽이야. 사회의 발생 보면은 훈구와 살인의 갈등. 훈구가 원래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살인들이 꾸역꾸역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훈구를 밀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훈구가 어떻게 살인들을 비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면서 중앙으로 진출한 살인들이 훈구 세력을 계속해서 비판을 하지. 너희 썩었다. 고인물이야. 빨리 없어져. 하니까 훈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사화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진출했던 살인들의 세력을 무찌르는 게 바로 사화였죠. 해서 우리 사화의 발생에서 네 가지. 사화 같은 경우는 네 번의 사화가 있어.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그리고 을묘사화까지, 을사사화까지 있는데 자, 기억해둬야 돼. 사화는 뭐였다?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누구에 의해서? 훈구 세력에 의해서 화를 입었던 게 바로 사화인데 특히 우리는 무오사화 주목해두자. 자, 무오사화가 첫 번째 사화였대. 자, 훈구 세력이 자, 당시 김종족이라는 사람이 쓴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사화를 일으켰다. 자, 왜 이게 문제가 됐냐? 자, 조의제문 봅시다. 김종직이 초나라에 의제를 추모한 거야. 자, 근데 항우에게 의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의제가 어린 나이에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누구에 빗댄 거야? 그렇지, 어린 나이에 죽은 단종에 비유하고 자, 이 어린 의제를 죽인 항우를 그렇지, 어린 나이 단종을 조카를 죽인 수양대군에 비유했다는 거지. 그래서 세조의 왕위 찬탈을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비꼬았던 거야. 자, 이걸 가지고 훈구 세력이 야, 이것 봐라. 훈구 살인애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세조를 이렇게 비꼬면서 비판을 했다 해서 대대적인 사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훈구 세력은 왕위의 정토성을 부인하는 역모행위라고 주장을 해서 살인을 탄압하였다. 이게 바로 뭐였다? 그렇지, 무오사화. 첫 번째 사화였습니다. 자, 교과서 171쪽에 보면 나와 있어. 위에서 네 번째 줄.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훈구 세력은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뭘 문제 삼았다? 그렇지, 조의 제문을 문제 삼아 사화를 일으켜 살인을 제거하였다. 꼭 밑줄 칩시다. 자, 옆에도 보면은 조의제문이라고 박스글이 하나 나와 있죠? 조그맣게. 자, 김종직이 항우가 죽인 초의 의제를 추모하여 지은 글이다. 훈구 세력은 김종직이 이 글을 통해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를 비판하였다면서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네 차례 사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사화였던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서 일으켰던 무오사화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알고 넘어갑시다. 자, 위에서 보게 되면 훈구와 살인을 비교한 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훈구 같은 경우는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고 살인은 지방을 낙향했었어. 그래서 지방에서 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그렇지, 사원과 향약을 운영을 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사림이 지방에서 서원을 세우고 향약을 운영하며 세력을 확대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지방에다가 서원이 조선의 유교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널리 보급할 수 있게 돼. 조선의 유교윤리라든지 이런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는 데는 누가 활약을 했다? 그렇지, 사림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것을 꼭 기억해둬야 돼. 알겠어? 서원, 향약, 사림을 통해서 운영을 했고 사림은 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세력을 확대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지방에 이런 유교윤리라든지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 이런 것들을 널리 퍼뜨리는 데는 누구의 활약이 컸다는 거야? 사림의 역할이 컸다. 알겠죠? 향전 질서를 이제 이렇게 딱 안정화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사림의 이런 향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돼. 자, 이제 무오사까지 봤고 밑에 있는 외란과 호란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자, 외란과 호란의 전체적인 순서를 알아둬야 돼. 자, 먼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자, 자신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조선 같은 경우 어때? 연전연패하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수차례 이런 전쟁을 통해서 능숙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신무기인 조총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부산도 함락당하고 동래도 함락당하고 자 충주의 신립 조선의 명장이라고 평가받았던 신립을 내려보냈으나 신립도 패배. 결국엔 한양이 점령당하고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자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고 난 뒤에 누가 참전하게 되는 거야. 그치 이 외란 임진왜란 전쟁에 명나라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조선을 넘어서 조선 명나라 땅까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선 땅에서 전쟁을 끝내겠다 해서 참전하게 되는 거야. 천세가 역전되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을 하고 행주에서 권율, 그 진주에서 김시민의 승리가 있고 왜군은 결국은 한양을 버티지 못하고 남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전쟁의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명나라 간에 이제 이런 휴전협상이 벌어지게 되고 휴전협상 같은 경우는 자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리한 요구사항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휴전협상은 결렬이 되게 되고 일본이 재침략을 하게 돼. 그걸 뭐라 그래? 자 외란 같은 경우 임진년에 일어나서 임진왜란이라고 했던 거고 정유재란 같은 경우는 정유년에 다시 일어났다 해서 정유재란이지. 자 정유재란 같은 재란 때는 조선도 그 사이에 휴전협상하고 있는 사이에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왜군들이 그전처럼 임진왜란 처음처럼 위로 이제 올라올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고 왜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활약했던 누구? 이순신의 활약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둬야 되겠지. 남해안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이순신의 활약까지 기억해둬야 돼. 해서 뒤로 넘어가면 호란이 나오네. 자 외란이 끝나니까 이제 호란 여진 쪽에 세운 다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와야 돼. 자 광해군 외란이 끝나고 왕위에 오랐던 광해군의 외교 정책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자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줄타는 외교를 했다는 거지. 양다리를 거쳤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무슨 외교 정책이었다고? 그렇지 중립 외교 정책 꼭 기억해둬야 돼. 자 명나라에도 은혜를 갚는다는 행동을 하고 액션은 취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병사들을 소모시키지도 않고 자 항복함으로써 조선의 정예병들을 무사히 돌려올 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이었어. 하지만 이런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은 당시 집권하고 있던 세력인 서인들, 명분과 의리하면 누가 조선 아니냐? 명나라한테 받던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이 서인의 비판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은 물러나게 되고 인조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당연히 서인들 같은 경우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줄타는 이 중립 외교를 하겠어? 안 하겠지. 새롭게 어떤 외교 정책? 친명배금 반드시 명나라랑만 친하고 금나라는 배척한다 라는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인조반정 후 정권을 차지한 서인 세력이 누굴 가까이 하고 그렇지 조선의 은혜를 줬던 명나라를 가까이 하고 후금을 배척을 했다. 이렇게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 그리고 인조 반정을 통해서 서인들이 다시 친명배금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러니까 후금이 참지 못하고 어떻게 돼?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자, 첫 번째 호란이 정묘호란. 이때는 후금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때는 화친을 맺고 돌아가게 되고 형제관계를 맺었었죠. 그 다음이 중요하지. 자, 병자호란 1636년. 자, 후금이 더 커졌어. 이제 나라 이름도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꾸게 되고 이제는 약간 정묘호란 때는 형제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는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조선에서 이를 거부하게 돼.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직접 조선을 침략하게 되고 한양까지 점령하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다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뭐였다? 병자호란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들을 꼭 기억해둬야 돼. 임진왜란이 있었고 정유재란이 있었고 외란이 끝나고 난 뒤에는 자 광해군이 중립외교 정책을 펴면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이제 조선의 실리를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이 광해군이 서인의 마음에 안 드니까 서인들이 광해군을 내쫓게 되죠. 인조반정을 통해서 이제 인조가 새로운 왕이 되게 되고 이제는 중립외교 정책이 없어지고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호란이 발생을 하게 되죠. 정묘호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게 자 후금이 아닌 청나라 이름을 바꿔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을 해줘. 그게 바로 뭐였어? 병자호란이었고 조선은 결국에는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해 둡시다. 외란부터 호란까지 사건의 순서 흐름을 꼭 기억해 둬야 돼. 자 조세제도의 개편을 보자. 조선에 여러 가지 전세 공납 균형이 있었는데 자 영전법 같은 경우는 풍융 원래는 풍년이 들었을 때는 내두, 흉년이 들었을 때는 20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내두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세금을 걷어갔었는데 이게 이전 탕가놀이들의 횡포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 항상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항상 20두씩 걷어갔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영정법을 통해서 풍웅에 관계없이 항상
원래 있었던 흉년의 기준이었던 내도시를 걷어는 게 영정법이었고, 자, 대동법 중요하지. 원래는 특산품을 걷는 거였어. 근데 어땠어? 특산품이 그 지역에 맞지도 않는 특산품을 내게 하니까 백성들이 낼 수가 없었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렇지. 토지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특산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쌀이나 옷감, 동전 등으로 내게 했던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어. 자, 지금은 교과서 여러분 몇 쪽이야? 교과서는 189쪽입니다. 교과서 189쪽. 대동법. 토지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쌀이나 옷감, 동전 등으로 내게 했다. 원래는 뭐였다고? 토산물, 특산물을 내는 거였었는데 이렇게 대동법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알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균역법이죠. 자, 1년에 군포 한 필을 징수함으로써, 자,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성인 남성들이 내는 세금이었던 것이 바로 균역법이었어. 원래는 1년에 군포 두 필씩 내던 거였지. 그거를 한 필로 줄여줬던 게 바로 균역법이었어. 자, 마지막으로 영조 정조를 보자. 자, 영조 정조 같은 경우는 공통된 정책이 있었어. 탕평책이라 그래서 당시 붕당들이 서로 간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완전 너 죽자 나 죽자식으로 싸웠었는데, 이를 어떻게 했다? 노론 소론 남인까지 해서 모두 인재들 능력만 있으면 고르게 등용하는 정책을 펼쳤죠. 너네 싸우지 마라 해가지고 했던 게 바로 탕평책이었고, 자, 여기서도 영조와 정조를 구분해서 영조의 정책이 무엇이었었는지 정조의 정책이 무엇이었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우리 정조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정조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규장각을 설치했다. 정책자문기구로 해서 젊은 학자들을 교육해서 개혁 세력으로 육성을 했다.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장용영을 설치했다. 자, 왕의 친위부대야. 정조만을 위한 친위부대가 바로 뭐였다? 장용영. 당연히 이걸 통해서 뭐야? 왕권을 뒷받침하는 거였죠.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기반으로서 장용영을 설치해서 정조는 왕권을 강화를 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성을 축조했다. 정조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나중에 자기가 여기 세조 화성을 지은 수원에 가서 자기 이산 정치를 펼치려고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거중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성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성을 건설한 사람이 누구였다? 정조였다. 그래서 화성을 건설한 사람 정조하면은, 정조는, 그렇지, 규장각도 설치했고 장용영도 설치를 했었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방금 봤었던 영조 정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과서 191쪽 192쪽이었어. 그래서 192쪽에 있는 이런 확인하기나 정리하기 문제도 반드시 풀어봐야 되고, 193쪽에 있는, 자, 수원화성으로 떠나봅시다. 여기 있는 그림들이랑 해서 다 같이 봐둬야 돼. 자, 수원화성 하면 누구다? 정조다. 정조를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럼 정조 하면은 무슨 정책? 뭘 설치했다? 규장각도 설치를 했고 장용영도 설치를 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제는 이제 한 장 남았네. 8페이지를 보자. 교과서는 194, 195쪽인데, 자, 이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였기 때문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쌀 생산량도 늘어나고 임원작도 가능해지고 노동력도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 남는 노동력을 통해서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팔게 되고, 또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경작하게 되죠. 광작을 실시하게 돼서 분홍으로 성장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서 농촌에서 땅을 잃게 된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나 광업도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뭐였다? 모내기법이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밑으로 넘어가서, 자, 실학에 등장해서 실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 196, 197쪽. 기존의 성리학적인 유교 질서, 이런 것들은 당시 조선 후기에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새로운 학문,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었던 실학이란 것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해서 농업 중심 그리고 상공업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서 실학이라는 게 연구되는데, 자, 여기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했었지. 각 학자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자, 유영원, 자, 토지를 일정하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된다. 이익,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만큼은 절대 매매를 금지한다. 이익, 정략용은 어땠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한다. 자, 세 명 꼭 구분해야 돼. 자, 마지막 상공업. 자, 유수원, 직업적인 평등. 자, 조선은 기존에 산업공상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직업적인 평등을 가지고 있었지. 이런 것들 다 철폐하고 다 평등하게 하자. 홍대홍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을 했다. 박지원, 중요하죠? 자,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주장을 했어. 해서 여러분 교과서 197쪽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자, 탐구, 실학자들의 사회 경론에서 자료 1, 자료 2가 나와 있는데 자료 2에 주목을 하자는 거지.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중국의 풍부한 재물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유통되는 것은 뭐라고? 자, 동그라미 쳐야겠지. 모두 수레를 사용한 덕분이다.
조선에서 그런 상업이 제도 발달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 맨 밑에도 보면은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누구다? 박지원. 수레 사용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다? 박지원이다. 기억을 해야 돼. 마지막으로 박제가는 소비를 통해서 확산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던 것이 바로 박제가였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둬서 자 여기서 농업 중심의 실학, 개혁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구분해서 학자들이 주장했던 바를 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198쪽에 있는 스스로 정리해보자 확인하기 정리하기 문제도 풀어봐야 될 것 같아. 하고 199쪽에 있는 주제 한 걸음 더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 자 조선 후기의 문화. 자 여기서는 여러분 내가 알려준 것만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넘어가서 어디로 보냐. 교과서는 자 206쪽 207쪽이야. 조선 후기 그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서 209쪽 206쪽 207쪽이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있죠. 진경산수화, 풍속화, 민화. 자 구분할 줄 알아둬야 돼. 자 진경산수화 인왕제색도 나와 있지. 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것에 그린 게 아니라 중국의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국의 자연경관을 그렸단 말이야. 근데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했다? 야 우리 옆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중국 거를 그려? 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렸던 것이 바로 이런 인왕제색도로 대표되는 진경산수화였다. 자 밑에는 풍속화가 나와 있죠. 김홍도와 신윤복 두 명이 나오는데 자 두 명이 아마 비슷한 그림이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 하지만 이렇게 남성이 씨름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남성 중심의 그림이 나와 있으면 씨름도가 되는 거고 김홍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여자들의 이런 모습이 나와 있으면은 자 신윤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김홍도 같은 경우는 간결하고 소박하게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씨름하는 모습도 그리고 뭐 벼타작 교과서를 보게 되면 벼타작하는 모습도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바로 김홍도 대표적으로 작품은 씨름도가 있다는 거고 자 신윤복은 양반의 풍류와 방금 전에 김홍도 같은 경우는 서민들을 그렸다고 하면은 신윤복은 양반과 이런 여자들의 모습을 그렸다 해서 단오풍정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그네 타고 이제 멱 감는 모습이 나와 있는 그림들이 있었다. 옆에 207쪽에 보면 나와 있죠. 해서 김홍도와 신윤복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해서 그려야 되고 밑에 보게 되면 민화라 그래서 착자 미상이야.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런 뭐 까치호랑이 같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문자도와 같은 다양한 나무나 꽃, 동물 문자 등을 소재로 해서 그림들이 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삼정의 문란. 자 교과서는 208쪽 209쪽이야. 208쪽 209쪽 넘어가서 여기서는 여러분 뭐야 조선 후기 순조원종 철종의 3대에 거친 60여 년간의 세도 정치가 나와 있죠. 그 세도 정치를 통해 가지고 조선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고 자 210쪽을 보게 되면 삼정의 문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삼정 세 가지로 구분되어야죠. 전정, 군정, 황곡이라 그래서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전정의 문란. 자 그리고 군정 16세에서 60세까지 국방에 의무를 져야 되는 장정들이 군포를 납부하는 거 관련돼서 이제 장난치는 게 바로 군정의 문란이고 이제 황곡 같은 경우는 원래 봄에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갚게 해주는 복지제도가 바로 황곡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랬지. 해서 이걸 어떻게 장난쳤는지가 옆에 나와 있죠. 문란의 모습에서 전정 같은 경우는 정해진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부가세를 붙여가 징수했고 자 군정이 중요하겠지. 자 어떻게 죽은 사람, 낼 필요 없는 죽은 사람, 그리고 어린 나이, 16세도 안 된 어린 나이, 그리고 도망간 이웃 것도 자 이렇게 덤탱이를 씌우고 도망간 사람 친척들 것도 덤탱이 씌워서 이렇게 군포를 막대하게 부과했다. 해서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잘 210쪽의 탐구, 삼정의 문란에서 그림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꼭 봐두면서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황국 같은 경우는 빌려가지도 않은 황국을 갚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난을 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언제였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새로운 종교와 사상이 유행하다. 살기 힘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종교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지. 해서 천주교와 동학이라는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천주교 같은 경우 여러분 처음부터 종교로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뭐였다고? 처음에는 학문의 하나로 소개됐다 해서 뭐라 그랬어? 서학이라고 이름 불렀었지? 서학.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이제 드디어 신앙으로서 믿기 시작했다. 천주교 같은 건 처음부터 신앙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처음에는 학문의 하나로 소개되었다는 거고. 자,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탄압을 받게 되죠. 왜? 그치. 제사의식을 거부했다.
성리학적인 유교 질서가 아주 굳건하게 있었던 조선에서 제사의식을 거부했단 말이야. 당연히 안 되지. 게다가 조선은 신분 국가인데 신분 질서가 아주 딱 정해진 국가인데 평등 사상을 내세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자, 동학 같은 경우는 짬뽕이었죠. 짬뽕. 유교, 불교, 도교를 짬뽕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동학이었고 누가? 최재우가 창시했다. 최재우가 창시했어. 해서 동학의 핵심 주장이 뭐였어? 기억해야겠지.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해서 인내천 사상 해서 평등 사상을 강조했다. 누가? 동학.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평등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알겠죠?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 인내천, 평등사상 기억해둬야 되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해서 학문으로 들어왔고 시간이 흘러면서 신앙으로서 받아들였다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고 자 마지막 밑에 홍경래의 난과 진주 농민봉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 214쪽, 215쪽이야. 자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는 1811년 자, 왜 이들이 난을 일으켰냐? 그렇지. 서북지방. 교과서 214쪽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홍경래의 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 동그라미 쳐져 있지? 바로 이곳이야. 여기가 바로 서북지방, 평안도 지방인데, 이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참지 못한 이 평안도 지방의 사람들이 월락낭반이었던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서 난을 일으킨 것이 바로 홍경래의 난이었어. 자, 처음에는 엄청났어. 기세가 등등했어. 완전히 청천강 이북지방을 점령을 했어. 이 지역을 점령을 했다는 거야. 자, 하지만 정주성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은 진압이 되고 맙니다. 자, 그 관련 내용 여러분 215쪽에 탐구 조선 후기 농민봉기 찾았어요? 자, 박스한 자료 1번 1812년 정주성이 나와 있네. 정주성 하면 누구다? 홍경래다. 자, 홍경래의 난이 마지막으로 어디서 패배했다? 정주성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나와 있지? 자, 1812년 정주성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네. 누구를 상대로? 그치. 홍경래의 난이니까 홍경래지. 봉기한 이유가 뭐래? 자,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버림이 더러운 혹과 다름없이 취급한다. 무슨 말이야? 서쪽, 평안도 지방, 이런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 요소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거야. 알겠어? 분명히 나와.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 서쪽 땅을 버렸다. 그리고 정주성이다. 하니까 당연히 누구야? 홍경래를 기억하면 돼. 해서 김조선,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의 권력을 제멋대로 한다. 이것은 세조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가 또 광군의 폐하에 정주성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냐? 야, 많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성으로 들어왔어. 비록 포위는 되어 있지만 우리 사기는 높아. 끝까지 싸울 거다. 어디서? 정주성 싸움에서. 누가? 홍경래가. 기억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는 진주농민봉기 1862년. 이들은 그럼 왜 봉기를 일으켰냐? 경상 우병사 관리로 내려왔던 백낙씨라는 놈이 엄청나게 백성들 수탈을 해. 왜? 돈 주고서 관직에 나가다 보니까 어때? 백성들 쥐어짜가지고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세도 가문한테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수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참지 못하고 몰락낭반이었던 유계춘의 주도의 하에 진주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진주농민봉기인데, 자, 진주농민봉기 같은 경우는 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야? 곳곳에서 이 진주농민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시 1862년이 무슨 년이었다는 거야? 그렇지, 임술년이었어. 그래서 임술농민봉기라고도 이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도 215쪽에 보면은 자료 2번에 나와 있죠. 해서 꼭 홍경래의 난과 진주농민봉기를 잘 찾아서 알아둬야 되겠다. 자, 밑에 있는 215쪽에 스스로 정리해보자 정리하기 문제도 꼭 풀어봐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학 조선까지 한번 훑어봤어. 자, 내가 지금 설명했던 이 핵심 노트 관련해서 설명했던 영상들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은 분명히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야. 핵심 노트 내용도 꼭 보고 교과서도 앞에서부터 천천히 쑥 훑어보게 되면은 반드시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넓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찍어주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야. 자, 긴 시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시험 잘 보고